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름사이다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사회의 어떤 현실을 드러내는 그런 딱딱하고 안타까운 통계 자료들을 한번 짚어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여기에 되게 안타까운 대화가 하나 있습니다. 요즘 뭐하고 지내세요? 라고 물으면은 저 그냥 쉬는데요. 그냥 쉬는데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라고 해요. 자, 요즘 안타깝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구직 활동을 아예 안 하는 나이 젊은 청년들이 무려 50만 명에 가깝다라고 합니다.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죠. 자, 시청자분들도 알다시피 문재인이가 지난 5년 동안 나라 경제를 진짜 전방위적으로 박살을 내놨습니다. 저는 그 지난 5년 동안 계속 그 결과들을 경고를 했던 사람이죠. 나라 경제를 진짜 전방위적으로 박살을 내놨어요. 동시에 공무원과 공공기관 인력은 역대급으로 뽑아놓는 바람에 공공지출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늘어났고 적자가 엄청납니다. 나라 빚을 1천조 원 가깝게 늘려놨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이전에 집권했던 4개 대통령 정부를 합친 것보다 그 20년치를 합친 것보다 문재인 5년 한 방에 나라 빚과 공공지출이 더 많이 늘어났거나 최소한 비슷합니다.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지난 20년 동안 누적되어 왔던 나라 빚을 문재인은 자기 한 방에 그만큼 자기가 늘려놨다라는 거예요. 그 피해가 지금 어마어마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이제 남아있는 우리 국민들의 미래 빚으로 남았다는 거죠. 벌써 현실로 돌아오고 있고요. 그때 이후로 그 여파로 이제 경기 둔화가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제조업 수출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고용시장에도 어떻습니까? 한파가 몰아닥치게 되는 거죠. 춥다라는 소리입니다. 겨울처럼. 자, 최근에 경제활동 상태를 조사한 결과 취업 준비하지 않고 그냥 쉽니다라고 응답한 15세에서 29세 응답자가 50만 명을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자, 지난 20일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 자료에 따르면은 지난 2월 비경제 활동 인구죠. 취업자가 실업자가 아닌 그런 인구들 중에서 이 활동 상태를 그냥 쉬었다라고 대답한 청년들이 이제 49만 7천 명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거의 50만 명인 셈입니다. 자, 안타깝지만 1년 새 무려 4만 5천 명이 넘는 백수들이 또 증가를 한 겁니다. 그것도 젊은 사람 중에서만 말이죠. 그 백수 인구가 육군 몇 개 사단을 새로 편성할 만큼 1년 만에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퍼센트로는 9.9% 거의 10% 가깝게 증가를 한 거고, 이는 2003년 1월 관련된 통계 통계 자료가 작성된 이후로 가장 큰 규모라고 합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죠. 자, 그러면은 그냥 쉬었다라는 청년 인구는 해마다 도대체 얼마나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던 걸까요? 거의 뭐 해마다 육군 사단이 몇 개씩 나옵니다. 자, 1000단위는 생략하고 만 단위만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2019년에 38만 명입니다. 2020년에 43만 명. 여기서 확 뛰죠. 21년에 44만 명, 22년에 45만 명이 넘었습니다. 알다시피 대부분 문재인 정부 기간이고 그동안의 청년 백수 인구는 계속해서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봐 제가 진짜 객관적으로 감정 빼고 짚어드립니다만, 저는 지금 절대로 무작정 전 정부만 탓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탓할 만하니까 탓을 한다라는 거예요. 탓할만 하니까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스타크래프트 게임으로 따지면은 우리 편 테라는 지금 앞마당도 제대로 못 먹었는데 상대팀 저그는 4가스, 5가스를 돌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 적군의 영토가 훨씬 더 넓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미래 먹거리는 좁아졌다라는 거죠. 그 앞날이 막막하다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자,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누적되어 왔던 대한민국의 경제 현실이 바로 그랬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자기네 나라 기업과 반도체 기술 보유한 기업들에게 얼마나 잘해줬습니까? 사활을 걸었어요. 다른 나라들은 다 갖다 퍼주고 보호해주면서 세금까지 면제해주고 소득세를 10년씩 면제해주거나 50%씩 파격적으로 감면을 해줬어요. 대신에 젊은이들, 자국의 청년들을 좀 고용만 해달라고. 반도체 공장 앞에까지 새로운 고속도로를 뚫어주고 대중교통을 깔아주고 상하수도 깔아주고 전기 깔아주고 다 해줬습니다. 하나라도 더 자국의 기업을 도와주지 못해서 대만이나 미국 같은 나라들은 난리가 났었는데, 지난 5년 동안 안타깝지만 우리나라는 어땠습니까? 우리 손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아시아 최대 규모의 시총을 자랑하는 글로벌 기업의 오너를 우리 손으로 붙잡아다가 깜빵에다가 보냈습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서 깜빵에 쳐넣은 거예요. 그 팩트입니다, 이거는. 우리 손으로 깜빵에 보내고 조지고 사람과 기업을 박살을 내놨습니다. 기업 경영부를 하늘로 붕 떠오르게 하는 동안에 삼성의 핵심 의사결정 속도들은 리스크가 뒤따르는 대규모 연구개발을 오너가 없이 못하죠. 대규모 신규 투자 프로젝트를 오너가 없이 그걸 감히 밑에 사람들이 마음대로 못하죠.
조단위 투자를 하려면 당연히 오너의 힘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최종 결정권자가 되고 책임을 져야 되니까요. 자꾸만 이런 프로젝트들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끊임없는 이적 행위를 하면서 사실상 우리나라 반도체와 원자력 발전 기술 같은 국가 주요 먹거리 사업의 핵심 산업 기술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꾸만 중국으로 유출이 되기 일쑤였습니다. 이걸 부정하는 사람들은 이 정치 토론을 할 자격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난날 아주 간략하게 빠르게 요약 정리를 했을 때 우리나라의 어떤 현실이었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시절 때 걸어놨던 수많은 탄압과 규제 조치로 인해서 이재용 회장은 이후 글로벌 억만장자 모임에 초대를 받고도 참석하지 못하는 피눈물 나는 일이 우리나라에서 몇 년 넘게 꾸준히 반복이 됐었습니다. 미국에서 열리는 선밸리 컨퍼런스라고 명목상은 업무상의 모임은 아니고 글로벌 IT 업계의 리더들끼리 친목을 도모하는 그런 편안한 자리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선밸리 컨퍼런스에 오는 사람들이 장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 오는 사람들 레벨이 어떻냐면은 애플의 팀 쿡 같은 사람이라든지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같은 사람 등등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해마다 모입니다. 자, 당연히 그런 곳에 가가지고 샴페인도 한잔하면서 글로벌 리더들끼리 가족 안부도 묻고 사적인 대화 오고 가는 상황 속에 서로 신뢰관계도 쌓이고 하면서 나중에 더 큰 투자 결정과 의논도 주고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저기에 참석하지 못한 피해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일정 레벨 이상 사람의 삶이 올라가면은 일과 사생활이라는 게 실제로는 그렇게 무자르듯이 딱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업무성 출장이냐 아니냐 이거를 그렇게 쉽게 법률적에서 말하는 것처럼 칼같이 그러니까 무자르듯이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가지고 이재용 씨가 다른 글로벌 IT 업계 리더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틈만 나면 미국의 휴양 도시 플로리다 앞바다에 가가지고 초호화 요트를 띄워놓고 레몬주스 한 잔씩 주고받으면서 바다 낚시를 즐기고 골프 치러 다니면서 농담을 주고받는다라고 해도 실제로는 그게 놀러 다니는 게 아니라 일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 사람 대접을 잘 해주고 마음을 얻는 모임에 한번 나가가지고 그 모임 한 번이 잘 성사되는 게 우리나라 수만 명 인재들의 모가지와 밥그릇이 걸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재인 정부의 탄압으로 인해서 이재용은 글로벌 억만장자 모임인 선밸리 컨퍼런스에 몇 번이나 참석을 못했습니다. 초대장을 받고도 못 갔던 게 부지기수예요. 해외 기업들은 한국에서 반도체 사업을 함께할 글로벌 파트너를 찾고 있을 때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이거는 한국의 정치 리스크가 너무 크다. 한국이랑 이거 사업 파트너 하기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래놓고 무슨 경제가 잘 나가길 바랍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이 세상의 수많은 정치, 사회, 시사 뉴스라는 게 실제로는 지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로 크게 거대한 원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최근에 반도체 수출 부진 등으로 인해 가지고 제조업 경제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안 좋긴 합니다. 우리나라 무역 적자는 최근 들어 가지고 분명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경기가 나쁘니까 제조업 취업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취업자 수 감소로 이어지고 고용 시장도 함께 나빠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청년 취업자들이 대략 385만 명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는 1년 전보다 무려 12만 5천 명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굉장히 큰 감소폭입니다. 자, 문제는 이런 일자리 문제, 청년들의 국민소득 문제가 당연히 결혼에도 심각하게 악영향을 끼친다라는 겁니다. 젊은 국민들이 돈을 버는 게 힘들어지면 당연히 결혼율에 영향을 끼치겠죠. 안 그래도 출산율이 역대급으로 떨어지고 있는 판국에 결혼도 더 늦어질 수밖에 없으며 늦은 결혼, 즉 만혼이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자, 물론 살다 보면은 좀 늦은 나이에 인연을 만나는 분들도 물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국가 통계적 차원에서 바라보면은 이런 게 늘어나는 거는 절대로 바람직하지도 건강하지도 않은 사회라는 겁니다. 지난해 40대 초반, 즉 40세에서 44세의 나이로 결혼한 여자들의 혼인 건수는 1만 949건이었습니다. 이는 20대 초반 여성들의 혼인 건수인 1만 113건보다 더 많은 이걸 추월해버린, 그러니까 40대 혼인 건수가 20대 혼인 건수를 추월해버린 엄청난 수치라는 겁니다. 전 세계 이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사건이죠. 우리나라 결혼이 이 정도로 지금 늦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약 25년 전이었던 1997년 통계 자료와 비교를 했을 때 이 현상은 더욱더 두드러집니다. 97년도에는 전체 혼인 건수가 우리나라에 38만 8,960건 정도 됐어요. 38만 건 정도 됐습니다.
이제는 그런데 전체 혼인 자체도 거의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19만 1690건으로 20만 건 혼인율조차 지금 그러니까 붕괴가 되어버렸습니다. 전국의 커플들이 1년에 혼인하는 양이 20년 만에 대한민국에서 50%가 넘게 감소를 했다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감소입니다. 특히 혼인 통계의 문제점을 좀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특히 20대 초반 여성들의 혼인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년 전 과거 13만 6,918건에서 최근에 불과 1,113건으로 무려 마이너스 93%가 감소를 했습니다. 자, 20대 초반 여성들의 결혼하는 양, 결혼율이 과거 대비 고작 10분의 1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10분의 1도 안 되죠. 안타깝지만. 자, 불편한 진실이지만 이 문제는 그러니까 이게 노산이 안 좋다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아이를 늦은 나이에 낳게 될 경우 기형아 발생 비율이 굉장히 크게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자, 불편한 진실이죠. 말씀드리기 정말 저도 안타깝지만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산모의 나이는 어리고 젊을수록 좋은 게 현실입니다. 그 여성들의 2차 성징이 남자들보다 더 빨리 오고 더 빨리 신체적으로 성숙해지는 것도 자연의 섭리라는 거예요. 이 한국 나이는 그러니까 한두 살 정도 뻥튀기가 되니까 우리가 만 나이 기준이라는 걸 정확하게 짚고 일단 이야기를 시작해 보자면, 그 요즘은 이런 거를 말하는 것 자체가 터부시가 되고 있지만 실제 산모로서 가장 적합하고 건강한 나이는 놀랍게도 10대 중후반부터 20대 초반입니다. 이는 그러니까 다운 증후군 발생 빈도, 그리고 염색체 이상 발생 빈도 등 대한산부인과 학회 그 연구 데이터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자, 자녀를 낳았을 때 다운 증후군이 발생할 확률은 10대 후반 시절에는 15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20대 초반 시절에도 1400분의 1 정도로 거의 변화가 없는 비슷한 수치를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고작 29세에서 30세만 넘어가도 이 확률이 많이 증가하는데 990분의 1로 다운 증후군 발생 빈도가 20대 초반대하고 비교했을 때 크게 증가합니다. 거의 3분의 1 가까이 증가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산부인과 전문의들은 30세부터 노산에 대해서 유의할 게 필요하고 만 31세, 32세만 돼도 이거를 노산 초기라고 평가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1400분의 1, 1500분의 1이라고 하던 그 수치가 고작 만 31세에서 32세 정도만 돼도 700분의 1로 어마어마하게 증가합니다. 그게 거의 반토막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 요즘 기준으로 한창 젊은 나이 같아 보이는 만 35세, 36세 정도까지만 와도 이 수치가 얼마나 많이 증가하느냐, 무려 270분의 1까지 확률이 증가를 합니다. 젊은 시절에 다운 증후군 자녀를 낳을 확률보다 7배가량 증가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만 39세에서 40세 정도에 이르면은 무려 이 수치가 100분의 1 이하로 떨어집니다. 91분의 1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치가 나옵니다. 염색체 이상 발생 빈도는 65분의 1이나 됩니다. 엄청나게 위험한 수치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혼인율, 혼인 나이 그거 통계 자료 기억나시죠? 요즘 40대 초반 여성들의 어떤 혼인이 그러니까 20대 초반의 결혼량을 추월했다라고 말입니다. 당연히 안타깝지만 냉정하게 말하면은 건강하지 못한 아기가 태어나는 거는 해당 부부에게도 평생에 걸쳐서 정말로 큰 고통입니다. 그 고통과 마음 아픈 게 얼마나 힘들고 엄청난지는 가까이서 안 지켜봤거나 이걸 안 겪어본 사람들은 상상도 못해요. 그리고 안타까운 거는 이런 양육 비용과 사실상 어떤 불치의 질환을 계속해서 케어하기 위해 그 끊임없이 들어가는 치료비, 사회적인 비용과 노력, 그 낭비가 눈덩이처럼 증가를 한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물론 모든 사람의 생명은 존귀하겠지만 개인 부부 한 가정의 입장에서나 국가 전체 차원에서나 건강하고 정상적인 아기가 태어나는 게 더 좋다라는 거는 이 도저히 우리가 반박할 수 없는 그런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죠? 부부 입장에서도 그게 얼마나 안타깝냐라는 거예요. 거대한 고통이라는 겁니다. 자, 35세, 즉 30대 중반 구간만 넘어가게 되어도 다운 증후군 아이의 출생 위험도가 마치 비트코인 시세가 폭등하던 시절의 그래프 마냥 어마어마하게 증가합니다. 사실 30대 초반부터 확률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해요. 부디 이런 자료들을 좀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사회적으로 좀 진지하고 심각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불편한 진실이라고 이거를 무작정 외면하기에는 이 사회 전체의 운명이 지금 경각에 달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